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지금 제가 평소에 촬영하던 곳에서 책상을 좀 옮겼어요. 왜냐면은 거의 약간 사무 작업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엄청 막 브리핑 하듯이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은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제법 나긋나긋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이블을 한번 바꿔봤어요. 이 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날로그만 하는 테이블과 디지털만 하는 테이블을 분리하라고.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 테이블에서 여러분들께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킵고인과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추천했을 당시에 이게 절판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여기 중앙북스에 이렇게 메일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 책이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뭔가 좀 신기했어요. 제가 이 작가님한테 뭔가 큰 은혜를 입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게 되게 많아서. 근데 나름대로 저도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렸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훈훈해 하던 찰나 작가님이 신간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광고 영상 제의가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추천사 제의가 왔었거든요. 보이시나요? 또 우리 이연이 또 이렇게 추천사를 쓴 거.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제가 책 샘플을 받아서 미리 읽어봤는데 책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한번 채널에 이거 콜라보 영상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해서 준비를 하게 된 콘텐츠고요. 지극히 제 주관대로 정말 편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게 마음에 들었던 좋았던 문장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킵고잉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는 책을 좀 소중히 다루느라고 막 밑줄도 못 치고 책 끝에 접고 막 이런 것도 못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읽으려고 집필한 책. 책의 말머리에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해도 모든 조언은 자전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공감을 했어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나는 뭐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보려고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런 걸 올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되게 찔렸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걸 주제로 창작을 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장에 뭐 미술이 됐든 아니면은 음악이 됐든 뭐 다른 여러 분야에서 내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저는 어떤 주제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분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오래 했는데도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작업을 지속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되게 공감 가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편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작업은 늘 어려웠다. 그렇게 오래 작업했으면 조금은 쉬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한 건 그 언제가 되더라도 쉬워질 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부터였다. 세상은 미쳤고 창작은 항상 힘들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게 저도 너무 공감인 게 예전에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인생이 좀 쉬워지나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자가 일정 수준 넘어가는 경지에 이르면 또 좀 편해지고 익숙해질까 했는데 그때에 맞는 고난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삶에 펼쳐지더라고요. 인생이 살수록 그렇게 쉬워지는 그런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가 계속 지속을 해야 멈추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세상이 원래 미쳤고 창작이 힘들다 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너무 담담하면서도 조금 먹먹한 느낌이었어요. 꾸준히 스스로를 돌보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어나가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 삶에서 되게 좀 중요시하고 있는 게 이기적인 시간을 늘리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기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
저는 그거 안에 무엇들이 있냐면 일단 운동이에요. 운동은 진짜 저의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혼자 쓰는 글. 요즘에 몰래 브런치에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브런치에 이연을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크로키를 매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은 이런 것들로만 꽉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를 돌보는 저만의 어떤 이기적이면서도 소중한 의식들인데 그런 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꾸준히 하면서 당신을 돌봐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문장도 좋죠. 하루하루를 다시 태어나듯 살아라. 저는 보지 못한 영화인데 여기에서 되게 좀 흥미로운 영화의 그런 일부를 소개해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블랙홀은 빌 머레이가 주인공 필 코너스를 연기한 1993년 코미디 영화다. 필 코너스는 매번 눈을 뜨면 2월 2일 성촉절 아침으로 돌아가게 되는 타임루프에 빠진다. 게다가 장소는 언제나 펜실베니아주의 펑서토니 마을이다. 기상 리포터인 필의 입장에서는 이 마을이 싫다 못해 지옥처럼 느껴진다. 그는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 펑서토니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2월 3일로 넘어갈 수도 없다. 영원히 겨울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필이 무엇을 시도하든 결국에는 매일 아침 똑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마주하게 된다. 체념한 필은 볼링장의 바에 앉아 술 취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묻는다. 어떤 장소에 갇힌 채로 똑같은 하루를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된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 같소? 탈출하려고 시도한 일들이 죄다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오. 필의 이런 질문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이야말로 걸작을 만들어내리라 믿는다. 근데 저는 너무 공감인 거예요. 제가 첫 회사를 다닐 때 딱 이 기분을 느꼈거든요. 하루하루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거예요. 되게 일어나기 싫은 아침을 일어나고 끔찍한 4호선에 올라타고 그리고 가끔은 만났던 사람을 만나요. 왜냐면은 맨날 똑같은 칸에 타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막내였으니까 부장님 식물에 물 주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 성격도 똑같아서 맨날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도. 그때그때 이제 드라마가 바뀌잖아요. 뭐 그런 소소한 드라마만 바뀌지 하는 말도 일도 먹는 음식도 다 비슷한 거예요. 진짜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한 시간에 갇힌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떨 것 같소?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떤 예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무엇을 했냐면요. 그림 일기를 썼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하루하루를 다 똑같다고 생각해버리면 사는 게 너무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장치를 둔 거죠. 이날 먹은 거랑 이날 먹은 거랑 이날 먹은 거랑 이날 먹은 거랑 다 다르고 이날 입은 옷이 다르고 이날 한 디자인이 다르고 사실은 정말로 모든 게 하나도 겹치지 않는 삶이거든요. 양식이랑 형식이 겹칠 뿐 그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형식 때문에 삶이 완전히 중복되고 똑같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다른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오늘이 2021년 4월 21일이거든요. 근데 이 날이 진짜 하루뿐이잖아요. 그 생각하면 약간 소름 돋지 않아요? 4월 21일은 많은데 2021년의 4월 21일은 하루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든 하루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하루들을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루는 하루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들인데. 그래서 그 모든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저는 일기를 썼고 그 일기를 쓰면서 그게 이제 그림 일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매번 그리면서 내가 디자인 회사 다녀서 그림을 이제 안 그리고 더 이상 그리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지만 나의 본래 속성은 그림을 그리는 인간이야 라는 거를 끊임없이 잊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만의 예술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또 되게 좋았던 말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창작자의 인생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의 삶은 A에서 B를 향해 곧게 뻗은 직선이라기보다는 메비우스의 띠 혹은 나선형과 비슷하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제가 이제 유튜버의 삶으로 빗대서 말하자면 영상을 하나 만들잖아요.
다음에 또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돼. 다 똑같지 않나요? 디자인 할 때도 이거 하나 출시하고 다음에 또 출시해야 되고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이거를 보면서 삶이 직선이 아니라 메비우스의 띠 같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수영장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수영장은 네모나게 생겼고 그 레일을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한 70대 정도의 어르신께 아니 수영이 안 는다고 맨날 하는데 맨날 똑같은데 삥삥 도는데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70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데 뱅뱅거리는 것 같지? 근데 달라져 있다고. 그 안에서 는다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샤워실에서 샤워하면서 몰래 훔쳐들은 얘기지만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루틴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처럼 keep going 하고 있는 게 되게 별거 아니고 허무하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느껴지지만 그 똑같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모양이 직선이 아니라 메비우스의 띠다 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킵고잉 해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리고 계획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계획을 세우면 할 일이 많은 날에는 어떻게든 남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일이 없는 날에는 남아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저는 사무실이 생긴 다음에 진짜 회사 다닐 때처럼 똑같이 일해요. 아침 9시나 10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항상 퇴근을 하거든요. 물론 오늘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시간을 엄청나게 고효율로 초집중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잘 만든 계획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일이 바쁘고 많으면 그냥 닥친 거를 막 걱정하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일을 잘 하려면 걱정을 없애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내 일이 정확히 얼마큼 걸리는 일인가 그 양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게 그만큼 겁낼 일인지 아닌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그 타이틀 때문에 겁이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그 일의 사이즈를 측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내가 또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에 있어서 사실은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저는 잘 세운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말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미리 그거에 틀을 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좀 또 도움이 됐던 생각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쉽게 할지 생각하라. 근데 그게 계획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유리컵을 그린다고 하면은 예전이었으면 그냥 바로 그려요. 근데 이제 지금이면 이 유리컵을 어떤 각도로 보여주는 게 가장 예쁠까? 그리고 그림자 방향은 어떻게 할까? 이 유리컵의 그림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나와야 할까? 도구는 무엇을 쓸까?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랑 그냥 펜 잡고 이거를 하는 거랑은 굉장히 퀄리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영상을 만들 때도 제가 좀 많이 안 짜놓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 한 6번째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저쪽 그 디지털 책상에서 했을 때 죽어도 안 나오던 이 편안한 목소리 톤이 이 조명이 있는 곳으로 아날로그 책상에 오니까 말투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바꾼 거잖아요.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 거는 이 책상의 무드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꾼 거니까. 하여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특히나 그거를 제대로 하거나 지속하려고 한다면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작자의 루틴이 또 되게 중요한데 그 책은 또 리추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메이슨 커리의 예술가들의 습관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예술가의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소개할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나의 일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창작을 계속 지속하려면 막무가내로 못하거든요. 자기 루틴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을 좀 최근에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삶에 그 실험을 해본 시간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미라클 모닝도 몇 달 정도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전에 회사 다닐 때도 7시 반에 출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침마다 새벽 요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밤 늦게 자는 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만든 창작품들은 괜찮은데 밤에 만든 창작품들은 다시 보기가 싫더라고요. 아침에 쓴 글은 보기 좋은데 저녁에 쓴 글은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들 있잖아요.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오전에 했다고 하죠. 이런 나만의 일정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그걸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세우고 싶으면 일단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지켜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너무너무 공감했던 문장이라서 하나 책 한 거 읽어보자면, 참고로 나는 살면서 오후형 인간은 몇 명 못 만나보았다. 찰스 디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침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 혼정적인 시간대를 혐오한다. 그래서 저는 외부 일은 다 오후에 합니다. 아침은 외부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머리가 천재적인 시간이므로 저를 위한 때 쓰고요. 오후는 그냥 외부 일은 다 오후에 미뤄서 해요. 그리고 그게 훨씬 효율이 높더라고요. 그 미팅 같은 것도 한 3시 정도에 하면은 이제 저희 미팅에 찾아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3시 미팅하고 여기서 4시쯤 끝나서 일찍 집에 가실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알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저만의 시간을 분배해서 하니까 확실히 좀 덜 피곤하고 이 생활 자체를 지속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근데 제가 계획을 참 좋아요. 제가 MBTI가 ESTJ이기 때문인데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자. 나는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리스트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그날 15가지 일을 해내야 한다고 적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기억도 잘 못하면서 할 일이 많다고만 계속 되뇌게 하는 압박감 따위가 전부 씻겨나간다. 이게 너무 공감인 거예요. 저는 일정 하나 딱 써놓고, 이를테면 그게 유튜브 영상 업로드라고 칠게요. 그럼 그거 하나 보면은 이제 일 많은데 그거 언제 하지? 그거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 1시간 동안 촬영하기, 편집 2시간 이내로 하기, 썸네일 만드는 거랑 업로드 30분 이내로 하기, 이렇게 이걸 쪼개서 써놓고 그것들을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놓으면 그래도 한 4시간 들이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일 너무 많은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같은 막연한 압박감은 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제가 계획적이고 똑부러지는 현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좀 덜 불안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되게 불안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일을 어떻게 끝내지? 공부를 어떻게 하지?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게 안 써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써야지 뭐를 해야 하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진 문장이 나오죠. 내가 오랜 시간 예술을 하면서 배운 최고의 기술은 출발점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출발점을 알면 작품은 저절로 탄생한다. 그리고 여기 또 투두 리스트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목록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일단 매운 거 안 먹는 거랑 의미 없이 네이버 창을 좀 켜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썼고, 또 제가 진짜 너무너무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세상과는 로그아웃하고 나 자신과 접속하자. 제가 또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온라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미팅이나 만날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 많은 손님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손님이 절대 방문할 수 없는 시간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오전이고요. 그 오전에는 저는 되도록이면 비행기 모드가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짐했던 이유가 너무 공감이 되게 여기 잘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창의성은 연결에서 비롯된다. 영감을 얻거나 완성한 작업을 알리려면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 그렇다 해도 단절을 빼놓고 창의성을 논할 수는 없다. 충분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습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과정은 반드시 세상을 등진 채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면 일단 숨바꼭질부터 해야 한다. 특히 침묵과 고독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 예술가들이 오롯이 작업에만 집중하려면 어딘가에 몸을 숨기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1년 365일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스마트폰 푸시 알림들, 연락이 끊일 데가 없는 현대인의 삶은 그런 도피 같은 일을 벌일 틈을 좀처럼 내어주지 않는다. 저는 이게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광고, 홍보 이런 거 메시지 수신 거부 다 해서 알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제 핸드폰 보면은. 그러니까 막 핸드폰 알림 이런 거 확인 안 해서 숫자 몇 개씩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개인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알림 표시 하나도 없어. 그런 거에 대한 강박증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받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내 주의 집중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자면 요즘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도 사실 잘 모르긴 해요. 신문도 진짜 이따금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뉴스나 기사 이런 건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냥 제가 신문을 찾아서 보면 봤지. 그러니까 이 신문도 종이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머리에 너무 많이 있으면 제 머리에 용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외부에 관심을 돌려야 되는 때가 따로 있고 완전 단절되어야 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몸속에서 공명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내심 걱정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트렌드에 벗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근데 트렌드라는 것도 아무리 새로운 미래가 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돌고 도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치고는 나름 뒤처지고 있나? 뒤처지고 있어서 몰랐나? 아니 아무튼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다 알고 뭔가 모든 소식, 특히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연예인 가십이에요. 그거를 제가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셜록 홈즈에서 셜록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태양계를 내가 왜 알아야 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런 어떤 교양이나 지구과학, 자연과학, 교양, 인문학 이런 걸 모두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걸 아는 게 다 쓸모없진 않지만 정말 어떤 거는 사실 몰라도 되는 뇌의 용량을 차지하는 정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스마트폰에 너무 많아요. 유튜브 페이지에도 너무 많고 인스타그램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핸드폰을 되도록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진짜 현실에서 뭔가를 찾는 느낌? 그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도 얼마 있으면은 끝날 수 있잖아요. 그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세상은 분명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을 텐데 저는 그때는 또 오프라인이 새롭게 엄청나게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프라인에 대한 감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미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프라인에서의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고독과 단절이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사색에 대한 시간인 거죠.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 말이에요. 세상과 연결을 끊으면 나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이런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일이다. 그래서 이 뒤에도 정말 제가 많은 것들을 체크를 했거든요. 진짜 좋은 문장이 많은데 뭐 이런 것들. 예술은 삶을 위한 것이다. 속도를 늦추고 드로잉을 하자. 뭐 이런 것 등등 진짜 너무 이 책에도 역시 인사이트가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은 되게 여러 번 읽었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읽는다고 한 2번, 3번 읽었는데 아직 그 정도? 2번, 3번 읽은 거다 보니까 볼 때마다 조금 더 많이 새로워서 얘도 오래오래 두고 볼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eep Going 책을 가볍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은 다시 봐도 되게 잘 만든 책이더라고요. 뭐랄까. 제가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쓸 때 몇 가지 그렸던 책의 상이 있거든요. 그 책의 상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렇다고 이 책처럼 나오진 않았죠.
제가 잘 훔쳤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이 책에서 인용한 말도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무명일 때 무명을 즐겨라. 무명을 이용하라.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책에서도 이 문장만 인용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그냥 중간중간에서 좋았던 것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어떤 부분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나는 감수성이 너무 많은 사람인가? 왜 이런 문장을 보면 울컥한 거죠? 두세 가지 열정을 갖고 있다면 굳이 하나만 고르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든 열정을 당신 인생 속에 품고 있어라.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나요? 잘하는 일을 하나요? 근데 저는 언제나 둘 다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 주변에 이제 뭐 유튜버 분들이나 혹은 좀 인플루언서 분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성공한 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유튜버 분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도 다 같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요. 둘 다 해야지. 왜 둘 중 하나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잖아요. 다 나의 어떤 부분인 거잖아요. 선택하지 말고 좋아하는 만큼 다 안고 가는 거,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 근데 사회는 사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깎아내려고 하고 그거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선택을 잘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유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우유부단하다. 선택을 잘 못해서 답답하다. 조금 확실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의 지금 그런 성격을 버려라. 이런 거는 저는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게 저는 소중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처럼 보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진짜 고약한 단점도 있겠죠. 뭐 그런 거.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위가 좋지 않은 주제에 매운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행동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나 자체로 타고난 어떤 모습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 없이 타협하고 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한테 유튜브 채널 할 때 그렇게 꿀팁을 푸는 거 이렇게 귀중한 비밀들을 공짜로 알려줘도 돼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말해야죠. 빨리 말해서 내가 그걸 말한 사람들 중에 1등이 돼야죠. 내가 원조가 돼야죠. 이 아이디어가 내 거였다고 선언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갈까봐 걱정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아이디어가 훌륭하다면 사람들 코앞에다 그것들을 들이대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신만의 비법을 내보이는 것이 걱정된다면 부분들을 연결하지 않은 채 공유하면 된다. 발표 버튼을 누른 건 당신의 손가락이어야 한다. 무엇을 공유할지 얼마나 드러낼지를 컨트롤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되게 고민했던 건데 제가 그림 유튜버인데 그림에 대한 강좌를 못 올린 지 지금 몇 달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막 자전거 영상 올리고 애플 영상 올리고 막 또 뭐 광고 올리고 뭐 하고 요즘에 올리는 제 피드가 내가 과연 그림 유튜버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연관이 없고 그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뭔가 브랜딩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막 이러면서 되게 전전긍긍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큰 위로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어느 한 부분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작업의 큰 그림이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비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일관성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 작품들의 일관성은 전부 다 당신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먼 훗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작업의 큰 그림도 일관성도 다 갖춰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썼어요. 맞네. 너무 큰 위로. 그래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것도 저고 애플을 좋아하는 것도 저고 이 채널의 이름은 그림 채널이 아니라 이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연 그 자체, 이연이 생각하고 이연이 좋아하고 이연이 선택한 것들을 표현하는 게 제 채널의 정체성인 건데 그거를 다 제가 만들었다는 것에서 큰 일관성이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조금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다양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잘 됐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당신이 비법을 공개하면 사람들은 열광한다.
그리고 이를 잘만 이용하면 사람들은 기어이 당신이 만든 아이템을 사주기도 할 것이다. 저의 비법을 공유한 게 저의 어떤 그림이나 아이패드 팁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전에 기부를 하긴 했지만 모나미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정말 많이 사주셨잖아요. 다 제가 비법을 공유하고 기꺼이 나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54만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책은 결정적으로 사실은 훔쳐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 앞쪽에 나와요. 이 세상에 오리지널은 없다. 나란 존재는 내가 직접 선택해서 인생으로 끌고 들어온 것들의 합체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고 다듬는다. 카피를 시작하라. 근데 또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카피란 표절이 아니라 실습이다. 표절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자신의 것인 양 조작하는 것이라면 카피는 역설계를 해보는 것이다. 즉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어서 차를 분해하고 재조립해보는 것과 같다. 근데 여기서 진짜 완전 핵심적인 팁. 내가 늘 꿈꿔온 롤모델처럼 되는 것. 그것에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존재감과 독창성을 갖게 된다. 존경하는 나의 영웅들과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만의 색깔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그런 걸 되게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따라했는데 똑같이 따라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똑같이 따라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왜냐? 그 작가가 선택한 구도와 색감과 스케치, 소재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대체적으로 한 3, 4개가 마음에 드는 거지 전부 다 제 마음에 드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각색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나만의 독창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한다면 무서워서 그림을 아예 못 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상해서 그려야 되는데 상상할 게 없어. 애초에 상상해서 그려야 한다라는 생각부터가 틀렸거든요. 왜 상상해서 그려요? 제가 그거는 회사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디자인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머릿속에 좋은 상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료를 잘 찾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잘 만든 거 보면은 원천 소스가 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화를 시키는 것도 능력이지만 애초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어디선가 구해오는 거. 그게 진짜 아티스트처럼 훔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창작할 때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아요. 모르겠는 거? 찾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찾아서 나의 것처럼 아티스트처럼 훔쳐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다음부터는 창작을 할 때 그렇게 막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훔치고 주워왔냐면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훔쳐왔어요. 왜냐면은 그 옷을 다 팔고 나면 그 사진들은 폐기가 되는 사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로잉 소재로라도 그걸 한번 그려낸다면 나름대로 뭐 재활용이지 않을까? 그것도 다 돈 주고 모델 주고 시간 써서 만든 하나의 사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옷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패션 화보를 보고 그리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것도 막 보그나 이런 패션지에 있는 그런 구도가 잘 잡힌 사진보다도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 옷 설명하는 페이지에 모델들이 이렇게 힘 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리는 게 좋은데 그런 거를 제 나름대로 훔쳐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요즘에는 또 뭐를 훔치더라? 제가 요즘에 요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요가 검색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요가 자세도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계속 모으고 수집해서 그거를 한번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고 다 쓰여져 있다. 하지만 당신에 의해서 다시 쓰여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줍고 훔쳐서 아티스트처럼 표현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몇 번을 봐도 정말 항상 영감을 주는 책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킵고잉과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 두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둘 다 이렇게 사이즈도 크지 않고 안에 글들이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읽으면서도 또 묵직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한다면 추천드려요. 실제로 책이 무거워. 이렇게 생긴 거 치고는 약간 무거운데 그래서 그립감이 좋네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